현대인의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마음 건강이에요. 비만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우울증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너는 성적이 왜 그래? 생각 없이 할지는 모르는데 그게 듣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충격이 되면서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꾸만 누구 우울증이 있으면은 아니 그거 정신 상태가 왜 그래? 이런 건 이겨내야지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직도 계세요. 한 10년, 20년 있다가 60대, 70대 가서 무릎 아프고 우울증에 쪼그리고 집안에 앉아 있느냐? 그 시간에 나가서 뭔가 활동적인 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느냐? 그거를 결정하고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에 있는 오상우라고 합니다. 제가 80년대 의과대학을 다녔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일 많은 병들이 결핵, 흡연으로 인한 폐암, 비형 간염으로 인한 간암, 감염병 뭐 이런 병들이 주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뭐 올라가면 예전에는 없던 당뇨,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 같은 질환들, 유방암, 대장암 뭐 이런 암들이 급속도로 늘었거든요. 그게 불과 40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질병의 지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이런 변화의 주된 원인은 먹는 음식도 굉장히 빨리 변했고 또 신체 활동량도 급격히 줄었고 스트레스도 많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 이런 병을 많이 일으키게 바뀌었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이런 병이 생기게끔 우리를 자꾸 자극을 해주는 거죠. 또 거꾸로 이야기하자면은 또 이런 것들은 내가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내 환경을 좋게 하면은 충분히 예방하고 바꿀 수 있는 내용이죠. 이런 병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들은 너무 다양한데 습관 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엮여 있어요. 먼저 과거보다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혈당을 빨리 높이는 단 음식을 많이 먹고 또 같은 음식을 먹을 때 참기름, 들기름 등등의 기름도 많이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식습관 중에 하나가 소금 섭취가 아직 안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점점 안 먹는 경향이 있고요. 신체 활동은 어떨까요?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죠. 왜냐하면 차를 운전하거나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요. 요즘 또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입니다. 밤이 밝아지다 보니까 충분히 잠을 못 자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 부족, 그 다음 점점 몸무게가 비대해지면서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 이런 게 심하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너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일으키다 보니까 또 이제 마음의 문제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질병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이런 병들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밤이 너무 밝아요. 거기다 핸드폰이나 이런 걸 쓰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뇌 안으로 자극을 줘서 우리 몸의 수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밤늦게 핸드폰이나 블루라이트가 강한 여러 가지 기기들을 안 쓰는 게 좋은데 현대인의 수면은 여러 가지 질병하고 굉장히 민감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을 안 높이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혈압도 높아지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다 보면은 대사질환, 당뇨병이나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많이 높아지고요. 거기다 만성 피로를 겪게 됩니다. 본인이 뭐 근육도 뭉치고 여러 가지 우울도 해주고 이런 문제를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상당수가 수면 장애에 의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이 되면은 7에서 8시간 자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같은 7에서 8시간을 자는데 6시간 미만으로 자거나 10시간 이상으로 잘 경우는 살이 찌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대사질환의 위험도 같이 높아지고 또 10시간 이상 잔다는 거는 수면의 질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면은 하루 종일 사용했던 뇌 안에 있는 노폐물을 정리해주는 또 몸 안의 신체 대사 반응을 리셋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지 않으면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히 20대, 30대부터 갖춰야 될 제일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수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몸 안에 수분 저류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압을 많이 높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소금 양하고 혈압하고 비만하고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느냐를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에 한 30-40% 되는 사람들은 소금을 조금만 더 먹어도 소금 민감도가 높아서 혈압이 빨리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분들은 소금만 줄이더라도 혈압 조절이 아주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금을 먹고 나면은 비만도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식욕 조절 호르몬이라든지 몸 안에 지방 대사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작동을 해서 비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또 뭐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트륨 적게 먹으면 저나트륨 혈증이 온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의 나트륨은 우리 콩팥이라는 조직이 잘 조절을 하기 때문에 나트륨 적게 먹는다고 저나트륨 혈증 오지도 않고요. 중요한 거는 자기도 모르게 먹는 나트륨이 되게 많아요. 그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좀 줄이기만 하더라도 혈압, 비만 이걸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소금 나트륨 권장량은 뭐 2g 이하로 하는데 사실 그렇게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볍게 이해하자고 그러면은 라면 먹을 때 면만 먹고 국물 먹지 말자. 찌개나 그 국 먹을 때도 주로 건더기 위주로 먹자. 그리고 김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항산화 성분도 많고 미생물도 많고 장내 세균이 좋게 바뀌어 도와주는 게 많긴 하지만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먹지 말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단 음식 무조건 나쁘다고 그러는데 단 음식 하면 탄수화물을 위한 공식이 생겨요. 근데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같이 생깁니다. 단 음식하고 탄수화물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건강에 안 좋은 거는 먹고 나서 혈당을 빨리 높이는 음식이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먹고 나서 혈당, 포도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은 오히려 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뇌 기능도 원활해지고 신진대사, 몸 안에 여러 가지 대사 반응이 원활해지거든요. 우리는 꼭 포도당, 당이 필요한 장기, 몸 안에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기관이 우리 뇌도 있고 심장 일부, 콩팥 일부 여러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적절히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혈당을 순간적으로 빨리 높이는 음식을 먹으면은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조금 지나다 보면은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암 발생의 위험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혈당을 천천히 높이는 음식을 통해서 중요한 장기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주고 나의 몸을 조절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천천히 높이는 음식, 예를 들어 흰 쌀밥보다는 작고 흰빵보다는 호밀빵이나 통밀빵, 그 다음에 음료 이런 것 좀 피하고 과일을 먹을 때 너무 단 과일은 피해야 되죠. 열대 과일이 일반적으로 혈당을 빨리 높이거든요. 그 다음 식후에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간식으로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또 과일 중에는 섬유소가 많은 과일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덜 달면서 섬유소가 풍부한 과일로 드셔주시면은 혈당이 빨리 안 높아가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 강조드릴 거는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좋은 과일도 이걸 즙으로 짜서 먹는다든지 즙으로 짜면 섬유소가 빠지겠죠. 그 다음에 믹서로 이렇게 갈아서 먹는 경우 먹고 나면 혈당을 빨리 높이겠죠. 그러다 보면은 흡수가 빨리 이루어져서 혈당을 빨리 높이기 때문에 설탕물을 먹는 것과 같은 영양이 돼버리죠. 그러면 오히려 그 과일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천천히 흡수돼서 혈당을 높여서 몸을 좋게 하는 여러 장기의 중요 영양소를 공급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오히려 거꾸로 여러 가지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신체 활동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과거에 비해서 대부분의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니까 이게 신체 활동량이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근육 소실도 많아지고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하체 근육 소실은 낙상의 원인이 되고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만성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거기다 무릎 관절염이나 여러 관절통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이게 다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충이 돼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나이가 50, 60, 70으로 갈수록 이런 습관들을 조절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을 좀 먹는 습관을 가지면 비만 조절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아침에도 탄수화물을 조금 먹어줘야 돼요. 근데 아침을 건강하게 뭐 반찬 다 챙기고 이러지 말고요. 그냥 간단하게 약간 신호가 줄 정도. 탄수화물, 단백질의 균형을 좀 잡아서 기름짐을 좀 빼서 아침에 먹어주면 굉장히 좋죠. 아침에 너무 혈당을 빨리 높이는 음식만 조금 줄여서 약간의 신호만 주더라도 생각보다 점심 때 먹는 양도 줄고 저녁 때 먹는 양도 줄어요.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을 세 끼 다 먹게 하면 살이 빠져요, 자연스럽게.
요즘 제일 큰 문제가 청소년의 아침 결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젊은 연령층에서 아침 결식률이 너무 높아요. 근데 아침 결식률이 높은 분들의 특징을 봤더니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요. 하루 중에 칼로리도 적게 먹어요. 2끼밖에 안 먹으니까. 그 다음에 지방 먹는 양도 적고 단백질 양도 적어요. 그런데 칼로리 적고 이러면은 2끼 먹는 사람이 3끼 다 먹는 사람보다 날씬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분석을 해봤더니 계속 이쪽이 더 뚱뚱해요. 왜 그럴까? 한 10년 전부터 계속 분석을 했는데 계속 똑같은 결과가 계속 나와서 이번에는 어떤 분석을 해봤냐면은 100칼로리당 먹는 약을 한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2끼 먹는 사람들이 칼로리당으로 따져봤더니 기름지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을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을 굶었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은 이게 빨리 몸이 흡수되고 혈당도 빨리 흡수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만을 더 조장해서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 더 뚱뚱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킨 거죠. 근데 아침 챙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학교에도 아침 안 먹는 애들이 많아서 서울시하고 같이 초등학교에 아침에 급식을 하기로 엄마는 아침에 그냥 애 학교 태워보내면은 학교 선생님이 애들 도착하면은 애들 입맛 없잖아요. 운동장 한두 바퀴 가볍게 같이 걷고 애들하고 식사하는 그런 운동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부모 호응도 좋고 애들도 건강해지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코로나 때 그게 사라졌어요. 이런 운동이 같이 좀 다시 됐으면 됐어요. 중고등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한테 아침을 먹는 친구하고 안 먹는 친구하고 또 비교를 해봤더니 성적도 차이가 나요. 뇌에 돌아가는 능력이 다 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아침에 학교에 보내면 일찍 가는 친구는 밥 좀 학교에서 가볍게라도 먹을 수 있게 하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채소 많이 먹으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채소가 들어가면은 부피감도 잘 일으켜서 배부름도 빨리 오게 해서 많이 안 먹게 하고 음식의 에너지 밀도를 줄이는 거죠. 혈당도 천천히 올리고요. 그 다음 쭉 내려가서 섬유소는 대장에 우리 몸에 유익한 세균들이 많이 자랄 수 있게 도와줘요. 유익한 세균들이 많이 자라면은 여러 가지 비만도 예방하고 당뇨나 여러 질병도 예방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뇌의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같은 거를 줄여주는 아주 여러 역할들을 하거든요. 채소도 푸른 잎 채소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색깔별로 많이 먹는 채소가 몸에 이롭다는 거는 많은 연구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안에 있는 영양소들이 조금씩 달라요. 식이섬유 양도 다르고 오늘은 이쪽 채소 또 며칠 있다가는 이쪽 채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섬유소가 많은 채소를 먹어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채소가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 채소 섭취량을 보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거의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김치예요. 근데 김치 말고 따로 채소를 좀 챙겨 먹을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채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채소 챙겨 먹기가 쉽지 않은 게 안타깝고요. 그래도 일부러 조금이라도 매번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근데 또 거꾸로 채소만 먹으면 좋다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고기는 무조건 안 좋아. 뭐는 안 좋아. 이러면서 그저 기름지고 심혈관 질환에 위험을 높고 암 발생 높인다고 그래. 안 돼. 안 드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육은 그럼 뭐로 만들어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 소실이 점점 생길 건데. 그래서 채소, 그 다음에 단백질, 탄수화물 이 균형을 잘 잡아주는 거는 굉장히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챙겨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되도록이면 그런 식습관을 20대부터 갖춰가면 굉장히 좋죠. 소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중요해요. 소식을 갖다가 단백질을 안 먹고 채소만 드시고 나 소식했다 하고 하시면은 그건 착각이에요. 양은 적게 드시되 골고루 해서 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 단백질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아지고 60대, 70대 올라갈수록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소화 안 되니까 안 먹기 시작하다 보면은 근육 소실이 빨리 오겠죠. 끼니별로 그렇게 영양소를 골고루 챙겨서 먹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 이제 몸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러니까 밥 챙겨 먹기 그렇고 밥에 물 많아서 김치 하나 갖고 뚝딱 소식이죠? 건강에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몇 끼니 단백질 귀찮더라도 좀 챙겨 먹고 고기로 드시기 싫으시면은 한 끼는 두부, 한 끼는 계란, 한 끼는 고기, 기름 좀 빼서 요거하고 채소하고 그다음 탄수화물을 균형적으로 드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고기는 죽어도 못 먹겠다 이러시는 분들 요즘 비건 음식도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식물성 단백질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필수 아미노산이 조금씩 부족해요.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비건 음식이나
무릎이나 식물성 단백질로 식사를 하겠다, 단백질을 보충하시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어느 하나의 식물성 단백질만 먹지 마시고 콩 먹었다가 뭐 먹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면은 필수 아미노산이 다 충족이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이가 들수록 영양소의 균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배부르게 먹지 말고 약간 소식을 반복적으로 하면은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몸의 대사 반응도 조절이 잘 되면서 노화가 좀 천천히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이가 좀 많아질수록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릎 관절통이에요. 무릎을 이렇게 보면은 무릎이 몸 전체의 아랫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뱃살이 나오고 무게가 늘면은 무릎으로 가면은 이 면적이 줄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체 면적도 줄어들고 무게가 가면은 위에 있는 무게를 다 무릎이 받아내야 되니까 무릎이 튼튼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꾸 쓰다 보면은 관절이 퇴행성으로 닳게 돼 있습니다. 닳게 돼 있으면은 나중에 그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위에 무게는 받쳐야 되고 무릎은 유지를 해야 되니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이 잘 거기를 받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육도 안 쓰면은 근육이 소실된다는 건 너무들 잘 아시잖아요. 안 걸으시면은 이 무릎 주변 근육이 강화가 안 되니까 위에 무게를 감당을 못하고 그러니까 점점 아파서 안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위쪽 무게는 점점 늘겠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꼼짝 못하고 앉아서 있고 나중에 또 지팡이 짚고 다니는 몸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조금 무릎 관절에 통이 있더라도 아프다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움직이면은 그리고 맥기니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의 균형을 잘 잡아준다고 그러면은 근육이 달라붙어요. 근데 근육이 노화로 떨어지긴 하지만은 그 떨어지는 속도를 많이 늦춰줍니다. 그래서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다고 안 움직이는 거는 오히려 내가 이 무릎 통증하고 허리 통증을 더 강화시키겠다, 더 악화시키겠다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TV에 보면 젊은 사람들 그냥 나 근육 늘려고 이렇게 하고 뭐 벤치프레스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면은 큰일 납니다. 차라리 조금씩 운동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을 조금씩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냐면은 근력 운동을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근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분은 그냥 걸으세요. 아니면 가볍게 계단 오르거나. 근데 내려가는 건 하지 마세요. 내려가는 건 하면은 무릎에 너무 많은 체중이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관절염이 악화됩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8층에 산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운동 능력이 안 될 테니까 한 4, 5층만 올라가시고 나머지는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아니면은 버스 타고 가다가 한 정거장 전에서 내려서 여기는 걸어갈 거야 하고 조금씩 걸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심장을 또 보호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해야 되니까 조금 근력이 갖추어지신 분들은 약간 숨가쁘게 걸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지만 숨가빠서 사한토끼토끼 노래 부르면 오래 못 부를 정도. 그 정도 숨이 좀 가쁘면은 아주 심장이 점점 도움이 되고요. 좀 지나다 보면은 이 정도 운동을 해도 숨이 안 가빠요. 그러면 조금만 더 속도를 늘리시든지 아니면은 시간을 조금 늘리시든지 1, 2주 좀 너무 체력이 떨어지면 한 달 간격으로 조금씩 늘리면은 이게 쌓이다 보면요 몸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그런 운동들을 좀 하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여러 예들을 보는데 한 재미있는 연구를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한 60세, 70대 가까이 되는 몇 분을 조그만 실험 타운을 만들어서 거기 넣었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이 다 지팽이 짚고 들어갔던 분이 한 달 있다 가봤더니 그분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수리하고 있더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나이가 들수록 어쩔 수 없어 이거 아프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누워있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면서 능력을 천천히 키워가면은 이 노화를 이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근육은 20대, 30대부터 늘려놓으면 좋고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나이가 들면 유산소가 더 좋다, 무산소가 더 좋다 그런 이야기는 저는 공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유산소하고 무산소의 차이가 뭘까요? 100m 달리기는 유산소일까요? 400m 달리기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100m를 같이 달리는데 어떤 사람은 달리고 나면요. 내가 1등 해서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데 어떤 사람은 100m 달리고 하고 나면 숨을 헉헉거려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기냐면은 이 다리나
이런 근육에 포도당이 약간 있어요. 그 다음에 크레아틴 포스페이트라고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성분들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산소가 필요 없이 에너지를 발산, ATP를 만들어내서 쓸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런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갖고 있지 평범한 일상인들은 이게 저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m 달리기 했는데 나는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든 이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숨이 가쁜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은 나머지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갖다 오고 그런 과정에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무산소, 유산소 경계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유산소 운동은 내가 해서 숨가쁘면 유산소다 하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럼 걷기는 유산소일까요? 무산소일까요? 두 개가 겹쳐 있죠. 다리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하고 숨가쁜 운동과 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산소, 무산소 그렇게 뭐가 좋다 하는 것보다는 그 두 가지를 같이 잡을 수 있는 운동이 좋고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큰 근육을 많이 움직이는 운동, 걷기,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그 다음에 팔 쪽의 근육도 좀 강해야 되니까 팔굽혀펴기. 근데 팔굽혀펴기 좀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또 숨가빠요. 그럼 그 사람한테 이게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에 생각하고 갔지만. 요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자세를 유지하셔야 돼. 이 자세 아니면 효과가 없습니다. 저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근데 사람마다 해부학적 규제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기가 힘들어. 그러다가 또 오히려 관절염이 생기고 근육염이 생기고 염자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엄격하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별로 공감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해서 너무 엄격하게 하지는 마세요. 그렇지만은 요즘 그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시간이 바빠요. 특히 요즘 저한테 제일 많이 찾아오는 30대 여성은 주로 이제 육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 보면 살도 찌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오시거든요. 자, 그런 분들한테는 헬스장 가라는 이야기 못 해요. 문제는 뭐냐면 헬스장 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걸 즐기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두 달 하시다가 안 가시고 나 오늘은 바빠서 못 가 하고 핑계거리를 내부에서 자꾸 만들어내니까 문제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헬스장 가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등산해도 너무 좋고 동네 한 바퀴 떼도 너무 좋은데 그게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니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으라는 게 제 지론이에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뭐 있을까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한 정거장만 내려서 조금 빨리 걷는다든지 주차장에 차를 세워가지고 여기 지하 지금 5층에 세웠는데 시간만 있었으면 계단으로 올라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하 1층이나 지상에 세웠다면 세우고 나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온다든지 그 다음 슈퍼 갈 때 약간 빠른 걸음을 걷는다든지 뭐든지 약간 숨이 가쁘면 돼요. 큰 근육을 쓰면서. 근데 이제 백화점 쇼윈도 보듯이 천천히 걸으면은 효과는 많이 떨어지겠죠. 심장을 기능을 늘리고 근육을 늘리고 하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짜투리 운동 계단도 괜찮고 빨리 걷기도 괜찮고 또 시간 나면 점심 때 가벼운 배드민턴, 탁구도 괜찮아요. 뭐든지 숨가쁘고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찾으라는 거죠. 요즘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책상도 의자 없애고 서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것도 도움은 되겠는데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무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스트레스화되는 운동은 안 하니만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몸을 무겁게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헉헉 나는 살을 뺄 거야, 나는 건강해질 거야, 혈당 조절할 거야 하는 운동을 하고 나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 운동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그 운동을 오래 못하게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저는 걷기예요. 근데 누가 살 빼려면 이거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현대인의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마음 건강이에요. 저는 이제 비만 환자도 많이 보는데 비만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우울증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너는 성적이 왜 그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 없이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듣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충격이 되면서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울증, 불안증, 스트레스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데 며칠 전에 모 신문사에서 칼럼을 하나 써드리기도 했는데 우리 눈에 볼 때 이 사람이 우울한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괜히 앉아 있는데 근육통이 있고 허리가 아프고 두통이 있고 만성 피로가 오고 그 다음에 제가 봤던 환자분 중에 흉통이 있는데 도저히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1,000만 원 넘게 건강검진 비싼 데 가서 다 하고 왔어요. 숨어있는 암이 있냐, 조그만 암이라도 이런 거 일으키지 않았을까 하고 걱정하고 혈관이 어디 막혀 있을까 걱정하고 오셨거든요. 근데 들어봤더니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예요. 그래서 우울증 하나 잡아내고 약을 쓰고 금방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분은 나중에 내가 우울증이었던 걸 알고 나서 이게 이제 겨울만 되면은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걸 아셔가지고 이제 겨울만 되시면 미리 찾아오세요. 그때만 약속. 그래서 그분 건강은 너무 좋아졌거든요. 이거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때 혹시 이게 우울증에 기인한 게 아닌가 체크해봐야 돼요. 근데 이걸 못 챙겼을 때는 나중에 돈도 많이 쓰고 어떨 때는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때 병원에 가면은 조금 더 약을 너무 세게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요법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우울증의 초기에는 수면도 갑자기 줄어들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겹치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좀 멀어지게 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지는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만 누구 우울증이 있으면은 아니 그거 정신 상태가 왜 그래 이런 건 이겨내야지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직도 계세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어떤 충격이라든지 주변의 환경 그다음 나와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뇌 안에 있는 신호 전달 물질의 체계가 문제가 생겨서 오는 거거든요. 그게 의학적 신경 생리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개인의 의지가 못해서 꼭 생기는 병이 아니라는. 그래서 내가 우울증 되면 너무 부끄러워. 그 다음 내가 그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면 내 우울증 기록 남기면 어떡해. 내가 어디 직장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시고 자기가 우울하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자세가 나이가 많을수록 굉장히 중요해요. 폐경 이후에 나이가 될 때쯤 되면은 애들이 대학 가 있거나 독립해서 살려고 그러고. 근데 지금까지 자녀들 키우는데 부모들이 온통 집중을 하고 이랬던데 좀 허무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거기다가 또 50대 되면은 폐경이잖아요. 폐경 올 때 여성은 엄청나게 몸의 변화가 빠르거든요. 그것도 마음의 상처,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 우울증, 신경 전달 물질을 흔들리기 이제 굉장히 쉬운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자극에도 굉장히 빨리 과하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좀 더 자신을 챙기는 가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도 중요하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으니까 이제 하나 둘씩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시간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원망만 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애들 떠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인생이 왜 이렇게 했지? 요즘 드라마도 있잖아요. 폭삭 속았수다. 거기 보면은 꿈 많은 문학 소녀였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되면은 허무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 허무한 시기가 아니고요. 본인이 이루는 게 자녀분이 떠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이룬 거예요. 그걸 누가 해줬겠어요.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때부터는 자기 몸에 투자를 해야 돼요. 먼저 재밌는 걸 찾아야 되죠. 비싼 돈으로 골프 치고 무한 생활이 필요 없어요. 내가 흥미롭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어느 방송 봤더니 80대인가 70대인데 탤런트 조연이 되신 여성분이 한 분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삶을 지금부터 살아도 안 늦어요. 우리는 아직 살 수 있는 시기가 훨씬 많거든요. 50대면 나머지 반 인생, 반까지는 안 돼도 3분의 1 인생이 남아있어요. 그 3분의 1 인생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한 10년, 20년 있다가 60대, 70대 가서 무릎 아프고 우울증에 쪼그리고 집안에 앉아 있느냐 그 시간에 나가서 뭔가 활동적인 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느냐 그거를 결정하고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지난 짧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질병의 변화 양상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고 어렸을 때 봤던 질병들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고요. 새로운 질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질병들에 적응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어떻게든 건강하게 바꾸는 겁니다. 그 생활 습관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나한테 맞춤형으로 바꿔나가시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이렇게 생기다가 당뇨병이 한번 생기고 나면은 이게 어느 정도 혈당이 높아지면서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은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그게 정상으로 가기가 어려운데 이 완전한 당뇨병이 되기 전 단계 이 단계는 운동 식사요법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자고 이러면은 이걸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전 단계에 있는 분들 특히 이분들이 조금만 그냥 방치했다가는 완전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심근경색증 암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 있는 분을 빨리 잡아서 당신은 대사증후군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분들이 이걸 되돌릴 수 있게 노화를 좀 느리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걸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 방법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내장 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적절히 늘리고 스트레스, 우울, 불안을 관리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가정학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상우라고 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이 계시면은 혈압이 높은 경우가 많고 복부 비만을 같이 갖고 있고 고지혈증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들이 같이 걷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야겠다 해서 만든 개념이 대사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대사증후군은 그럼 질병들도 있는데 왜 이런 용어를 만들었을까?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런 질병이 완전히 생기기 전,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당뇨병이 이렇게 생기다가 당뇨병이 한번 생기고 나면은 이게 어느 정도 혈당이 높아지면서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은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정상으로 가기가 어려운데 이 완전한 당뇨병이 되기 전 단계, 이 단계는 운동 식사요법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자고 이러면은 이걸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전 단계에 있는 분들, 특히 이분들이 조금만 그냥 방치했다가는 완전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심근경색증, 암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 있는 분을 빨리 잡아서 당신은 대사증후군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분들이 이걸 되돌릴 수 있게 하려는 게 대사증후군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이런 데 같이 일을 많이 해서 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국가검진을 하면은 당신은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 국민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기본적인 개념은 완전하게 이렇게 합병증이라든지 질병으로 넘어가 전 단계에 있는 빨리 바꿔서 이런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합니다 하고 신호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일단 혈당이 높고 복부 비만이 있고 혈압, 그 다음에 혈액의 기름기 중에 중성지방이라는 기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높을 때 비만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콜레스테롤 중에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H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는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그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높을수록 좋죠. 그래서 이게 높지 않은 사람, 이 5가지를 기준으로 대사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대사증후군이라는 용어가 낯선 분도 계실지 몰라도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대사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썼더니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았는데요. 그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니면 정부가 이런 걸 교육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용어가 되어버렸죠.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줍니다. 그 다음 몸에 대사 반응이 주니까 뭘 먹어도 이걸 에너지를 이렇게 소화를 못하니까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고요. 그다음 차곡차곡 쌓일 때 주로 어디 쌓이냐면은 팔다리는 가늘어지면서 뱃속에 많이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팔다리는 가늘고 배는 볼록 나온 형태의 마른 비만 형태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면은 노화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노화를 좀 느리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걸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 방법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내장 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적절히 늘리고 스트레스, 우울, 불안을 관리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거기다 수면까지 관리해 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노화가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화의 과정을 조금 보면요, 노화의 속도가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뇌의 기능도 측정하고, 그 다음에 몸의 활동 능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측정하는데 요즘은 유전자로도 측정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로 측정을 해봤더니 활동적이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분들은 유전자 나이가 좀 젊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유전자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차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하고 같은 나이대 있는 분이 한 번은 같이 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은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뭐 그랬던 분이세요. 같은 유전자 나이를 측정해 봤더니 저는 그분보다 6살이나 젊게 나왔어요. 그때 제 몸 컨디션이 괜찮았거든요. 이런 차이 같은 걸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유전자도 그렇고 몸의 기능도 그렇고 본인이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노화의 속도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 근데 유전자라는 걸 이렇게 쫙 늘어나 보면 30억 개의 염기 서열을 다 봐야 됩니다. 근데 30억 개의 염기 서열에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몇만 개 돼요. 2, 3만 개 돼요. 그러면 유전자가 염기 서열이 딱 되는데 그런 단백질이 한꺼번에 다 나오면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너는 나오지 마. 너는 단백질로 발현되지 마. 너는 단백질로 발현돼. 이걸 우리 몸이 조절을 합니다. 근데 그런 신호들이 조절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당뇨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은 이 당뇨 유전자는 너는 발현하지 마 하고 억누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후성 유전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후성 유전학이 요즘 많이 발전을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염기 서열로 예를 들어 비만을 예측하는데 아니면 암을 예측하는데 몇 퍼센트 예측하냐고 그랬더니 유전자만 다 알면은 암을 100% 예측하고 당뇨병도 100%, 비만도 100% 예측할 수 있지 않은데 안 그런 거예요. 암도 한 20%가 안 돼요. 그럼 나머지 80%는 어디냐? 너 발현하지 말라. 우리가 암 발현하고 말지를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절을 하는 방법, 그럼 내가 잘 조절하면 되겠네? 근데 잘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먹고 자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고 내 주변의 공기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그거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유전자 염기 서열로 인한 내 팔자가 대사증후군에 걸릴 팔자가 정해진 게 아니라 내 학이 나름으로 이건 조절이 가능하다.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어요.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는 원인이 뭐 있을까? 일단은 먹는 게 문제가 되겠죠. 먹는 것 중에 단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 자기도 모르게 기름진 음식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김밥 먹어도 기름을 먹어요. 같은 고기를 먹는데 삼겹살도 잘 기름 빼가지고 뺐긴 했는데 그 다음에 먹을 때 굳이 기름장에 찍어 먹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습관이 안 되죠. 자기도 모르게 먹는 기름들을 좀 줄여야 되고, 예를 들어 햄버거 먹을 때 고기 패티를 거기다 하잖아요, 기름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이 기름은요, 그 혀에 들어오면 촉감이 굉장히 좋고요, 뇌에 가서 거기서 나온 향이 식욕을 더 자극해요. 그 다음에 배에 들어가면 포만감을 별로 안 일으켜요. 그래서 기름이 많은 음식이 맛있죠. 이른바 꽃등심하고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꽃등심에 있는 하얀 마블링 자체가 기름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름은 좀 줄이셔야 되고요. 자기도 모르게 있는 설탕이 꽤 많아요. 근데 설탕을 먹을 때 항상 섬유소가 좀 풍부하게 같이 드시면 좋은데, 굳이 그 과일을 건강하고 거기에 뭐 항산화 성분도 많고 비타민도 많다고 드신다고 일부러 즙을 짜가지고 섬유소 다 빼고 설탕, 비타민, 물만 마실 경우 혈당이 빨리 높아지겠죠? 그런 건 좀 피하셔야 돼요. 통과일을 좀 드시는 게 좋고요. 음식을 빨리 먹는 것도 안 좋아요. 음식을 빨리 먹으면 혈당이 빨리 높아지잖아요. 천천히 드시고, 그 다음에 먹고 나서 배부름 느끼려면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천천히 식사하는 사람은 좋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이제 오래 건강히 사는 분들 보시면은 항상 오래 씹어가지고 천천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밥에 물 말아 먹으면 건강이 금방 나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많아질수록 입에 단맛, 짠맛 이런 걸 잘 못 느껴요. 짠맛을 못 느끼니까 소금을 더 넣어야 돼요. 옛날 그런 거 있죠. 어머니의 손맛, 할머니의 손맛. 근데 그분들이 드시기에 혀의 감각이 노화방에 떨어지니까 소금을 더 쓰고 이런 식의 것들이 좀 생겨요. 그렇지만 일부러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싱겁게 먹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죠. 먹는 데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배부르게 먹지 말고 항상 배가 약간 허전해질 때까지 하고 아침 거르지 마시고, 나중에 배고프면 어떻게 하고 걱정이 되시면 차라리 간식을 드세요. 건강한 간식을.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는 미국에 있는 유튜버인가 하시는 분이 의사인데 뭐 터질까 억울했고 이거 마음껏 먹어도 되나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하고 나왔나 봐요. 근데 그 유튜버가 하도 그러니까 하버드인가 어디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해버렸어요. 버터 많이 먹어서 이렇게 나빠서 사망률이 몇 퍼센트 더 높여주고. 제가 지금 유튜브에 출연하고 있지만은 유튜브에서 뭔가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클릭수를 올려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믿지는 마세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소중한 내 몸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이야기해서 그렇구나 하고 획기적이네. 근데 항상 보면은요, 어느 대학 교수라든지 뭐 어느 유명한 대학의 누구다 하고 항상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경력을 보면 어디 회장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은 소중한 내 몸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게 보인다 그러면은 좀 찾아보세요. 요즘은요, 여러 가지 그 AI로 챗GPT라든지 이게 많잖아요. 근데 챗GPT가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신문 칼럼에 그런 걸 써놨던데, 콜레스테롤 약 먹으면 안 된다. 그게 지금까지 뭐 나빴는데 잘못 이야기됐다. 근데 저는 그런 환자를 30년 넘게 진료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20년 다닌 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고혈압 약하고 콜레스테롤 약을 한 15년, 20년 정도 드셨거든요. 은퇴한 다음에 검사했는데 혈관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MRI 찍어보고 심장 다 체크해봤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게 15년 동안 그분이 그 약을 먹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임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연구 결과들이 많은데 하버드의 누구의 논문에 이렇다고 와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혹해서 넘어가죠. 안 그래도 약 먹기
싫었는데 그게 가져다 주는 게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칼럼에 그렇게 썼어요. 차라리 그런 거 믿니 챗 GPT한테 물어보라고. GPT가 거짓말도 하지만은 대부분이 보면 훨씬 나은 이야기를 해준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래도 근거를 찾아보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너무 혹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내 소중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하시는 게 현명하죠.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적게 자면은 비만에 영향이 있다는 논문이 한 십몇 년 전에 나왔어요. 그 논문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그분이 또 그 국제학술대회에 발표하는 걸 이야기 듣고 아 정말 그럴까 하고 이제 유심히 환자를 오랜 동안 진료를 해봤더니 너무나 영향이 커요. 그게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핸드폰을 막 많이 보급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녁에 되면 나이에 상관없어요. 전부 유튜브 보고 있어. 텔레비 안 보고. 근데 유튜브에서 나온 블루라이트 이렇게 많으니까 밤에 깊은 잠을 못 자게. 그러다가 요즘은 스트레스, 우울, 불안 이게 우리나라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자체가 깊은 잠을 못 자게 하는 주범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 우울증이 좀 심해지면은 일단 자다가 잘 깨요. 그다음에 불안증이 심하면 일단 수면을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또 자다가 또 금방 깨. 그러다 또 저녁에 술을 많이 먹어. 자려고 술 드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술을 먹으면은 잠을 잘 잔다? 아니에요. 깊은 잠을 못 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낮에 졸리는 거예요. 그 낮에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혈압도 높아지고 거기다 또 비만 인구 늘다 보니까 수면 무호흡증도 많아져.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때 그분의 강의를 듣고 환자를 보면서 연구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아 정말 이게 비만보다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수면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근데 수면이 잠을 못 자다가 하루아침에 잠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오늘부터 잘 잘 거야. 근데 누웠는데 물뚱물뚱. 왜냐하면 우리 멜라토닌이나 이런 것들이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분비돼야 되는데 그게 하루 아침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면 습관이 아주 안 좋으신 분들 또 수면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은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돼요. 내가 이걸 갖다가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결을 하자. 그러면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강한 햇빛을 좀 쬐면은 그 햇빛에 나오는 빛이 아 이건 낮인가 보다 하고 우리 뇌에 신호를 주면은 아침에 멜라토닌 분비가 뚝 떨어져요. 근데 많이 떨어질수록 저녁에 밤에 잘 올라가요. 그다음 일정한 시간에 자려고 누우려고 해야 돼요. 근데 일정한 시간은 왜 필요하냐? 우리 뇌에 너는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자꾸 신호를 주기 위해서죠. 근데 잠이 안 온다 그러면은 일어나가지고 게임하거나 그러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책을 읽든지 뜬 눈으로 세워도 좋아요. 대신에 다음날 낮잠 주무시지 마세요. 요즘은 또 밤에 불 켜놓고 자시는 분들 많아요. 불 켜면요 절대 깊은 잠 못 잡니다. 불을 좀 끄시고 또 사방을 고요하게 해야 돼요. 음악 틀어놓고 주무시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돼요. 수면 무호흡이나 이런 건 급사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살을 찌게 하고 혈당을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고혈압이 생겼다? 근데 사실은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수면 무호흡증을 해결하면 혈압 떨어져 고혈압약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반드시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수면의 질이 안 좋으면은 일단은 혈압이 높아져요. 그게 몸 안에 교감신경도 흥분되고 여러 가지 몸의 조절 반응도 안 되고요. 만성 피로에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동맥경화도 빨리 진행되고 복부 비만도 심해지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같이 생기죠. 먼저 약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고혈압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더라. 고지혈증 약은 뭐 못 끊어 그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그런 말은 좀 사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과하게 처방을 하면 문제겠지만은 여러 번 진료를 해서 안 되겠다 싶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그 약을 안 먹었을 때 나중에 나오는 합병증 누가 막아줄 거예요. 이 고혈압,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먹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10년, 20년, 30년 있다가 생길 합병증을 예방하려고 먹는 약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야, 이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나 이 평생 이 약을 어떻게 먹고 살아? 내가 스스로 이겨낼 거야. 근데 1년 지나서 갔는데 더 나빠졌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혈관은 녹슬고요. 동맥경화 더 심해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더 심해지고. 근데 그걸 5년, 10년 동안 있다가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는 실명하고 팔다리 썩어 들어가고 투석하고 10년, 20년 지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너무 많이 만나서 누가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 약을 10년, 20년 먹으면은 내 10년, 20년이 있다가 인생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약들이 부작용이 너무 많았는데 요즘은 부작용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10년, 20년 동안 계속 먹게 했더니 나오는 효과도 요즘 입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안 먹을 이유가 뭐 있나요? 비타민제는 10년, 20년 챙겨 먹는데요. 비타민제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준다고요? 그런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 약 하나 내 생명과 나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약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 습관도 많이 좋아져야 되겠죠. 먼저 수면이 좋아져야 됩니다. 수면 이야기는 충분히 했고요. 먹는 식습관이 좋아져야 되는데 먹는 식습관은 달거나 짜거나 기름진 음식이 요즘 많아졌어요. 어떤 분들은 뭐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탄수화물하고 당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데서 조심하자는 게 설탕 과당과 같은 혈당을 빨리 넣던 당을 조심하자는 거지 이 탄수화물 줄이라는 건 아니에요.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옛날 어르신들 밥그릇 보면요 엄청 커요. 근데 탄수화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때는 왜 비만이 문제가 안 됐을까요? 왜냐하면은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바뀌는 이유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걱정해야 되는 거는 먹고 나서 빨리 혈당을 높이는 탄수화물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흰빵이라든지 과당이나 이런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주스 형태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흰쌀밥도 되도록이면은 약간 잡곡 형태로 바꿔 드시면 굉장히 좋고요. 흰빵은 호밀빵이나 통밀빵 형태로 바꿔 드시면 되고 과일은 열대과일 말고 되도록이면 우리 과일을 꼭꼭 씹어서 먹는 통과일로 드시는 게 중요하고 굳이 단 음식을 먹는다면 채소 섭취를 좀 같이 많이 해주시면 혈당 흡수 속도도 좀 느려지고 여러 가지 이득을 많이 얻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가려면 적절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수분이 섭취가 잘 돼야 여러 가지 장 운동도 좋아지고 몸의 여러 가지 소화 과정에 도움도 되고 대사 반응 조절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끼니 거르지 마시고요. 각 끼니마다 배부르게 먹지 마세요. 위가 3분의 2쯤 찼다 싶을 때 숟가락 놓아버리시고 나중에 차라리 뭔가 이렇게 신호가 안 온다 싶으면은 그냥 호밀빵에 통밀빵에 우유 잠깐 하고 같이 먹어주시면 좋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단백질 섭취는 잊지 마십시오. 근데 단백질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단백질이 제대로 근육으로 달라붙으려고 그러면은 적절한 탄수화물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밤늦게 자기 2-3시간 전에 먹는 거는 그냥 독을 먹는 거하고 비슷해요. 밤에 자다가 우리 몸에 하루 종일 쌓여있던 뇌에 있는 노폐물도 정리하고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도 생성을 하고 우리 몸에 간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거든요. 그런 기능을 할 시간에 뭐 먹고 나면은 위도 식도염도 잘 걸리고 비만도 더 악화되고 여러 가지 청소 과정도 잘 안 되고 이런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무시기 2-3시간 전에는 드시지 마시고 이걸 안 먹으면 도저히 잠을 못 잔다 아주 가볍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밤에 음주하는 습관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운동을 이제 생활해야 되는데 대단한 운동 좋죠. 근육 불리고 울퉁불퉁한 몸을 만들고 남한테 뽐낼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건 좋은데 건강을 위한 운동은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정말 건강을 위해서 생각하신다면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유산소 운동이 주가 되시고 무산소 운동이라고 해서 뭐 근력 운동을 주로 이야기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운동은 하루 약간 하고 하루 쉬시고 그 다음에 이틀에 한 번씩 번갈아 하시더라도 충분히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 숨가쁜 운동,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러죠. 하루에 30분 정도는 꼭 매일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밤늦게 현대인들은 일단 회식이 많아요. 그 일이 늦게 들어서 집에 안 먹고 자면 잠이 안 와.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회식 가서도 술, 고기 최대한 줄여야 되고요. 밤에 자기 전에 음식을 줄여야 되는데 배부르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요만큼 목표의 양을 정해놓고 요만큼 먹고 나서 기다려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배가 안 고파. 조절을 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이 조절을 조금 원활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회식 가기 전이나 간식으로 조금 가볍게 뭔가를 먹어주고 나면은 생각보단 집에 들어가서 아니 회식 자리 가서 먹는 양이 확 줄어요.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의 습관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음주하고 흡연이잖아요. 우리가 음주 흡연에 가서 연구를 해봤어요.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에 제가 논문을 썼는데 아주 좋은 저널에 실렸어요. 저도 분석하고 깜짝 놀랐는데 분석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알코올 중에 그때는 와인이 좋고 그 다음에 소주는 나쁘다. 그래서 와인품이 이런 와인이 왜 좋으냐? 와인에 항산화 성분도 많고 이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 하고 분석을 했는데 결론은 술은 다 똑같다. 그럼 술이 대사증후군의 요소 중에 혈압, 복부 비만, 혈당, 그 다음 중성지방 다 높여요. 근데 딱 하나 안 높이는 게 있어요. 오히려 좋게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나쁜 콜레스테롤 청소해주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줘요.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다 보니까 그 대사증후군 요소 분석해서 논문을 실었는데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은 이 HDL 게 좋아지긴 하는데 나머지 4개가 다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아지는 효과가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조절할 때 먹어도 좋은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남성은 소주 2잔, 여성은 소주 1잔이에요. 근데 그게 끝일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술 자체는 대사증후 요소를 다 나쁘게 해요. 그래서 음주를 최대한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소주 1잔 더 먹지 말자는 거죠. 발암물질이라고 이제 분류가 되면서 뭐 간암이나 식도암을 잘 일으키거든요. 그 다음에 음주를 하면은 왜 살이 찌고 중성지방 혈당이 나빠지냐면은 지방분해를 방해해요. 그 다음에 술이 식욕을 자극해요. 근데 식욕 자극 안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집에 삼겹살 하나 구워 드시면서 소주 한 잔하고 드셔보시고 맹물하고 드셔보세요. 그럼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옛날에 생로병사에 활약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아이디어를 드렸더니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그걸 진짜 실험을 한 거예요. 소주를 묻고 닭갈비인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봤더니 칼로리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이 대부분이 간에 가서 지방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간을 잘 일으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흡연이에요. 옛날에는 그 흡연을 하면 살이 빠지니까 흡연을 하면 좋은 줄 알았지만 저희도 그걸 한 20몇 년 전에 과연 흡연이 대사증후군에 좋을까 하고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몸무게는 빠지는데 뱃살은 늘어나요.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흡연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코티졸이나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뱃살이 늘어나는 게 지금 정설이에요. 그 당시 저희가 처음 논문을 전석에 보고를 하면서 이게 과연 맞을까 하면서 그 논문을 냈었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이메일이 엄청 많이 왔어요. 해외 연구자들이 이메일을 보내면서 자기들도 분석해봤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요즘 흡연은 복부 비만의 원인이기도 하고 대사증후군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혈압 높이겠죠? 복부 비만 심해지겠죠? 흡연은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흡연을 대사증후를 관리하고 이거 끊어야 되는데 끊고 나면은 순간적으로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몸 안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능력이 훅 떨어지기 때문에 살이 확 쪄요. 그 다음에 입으로 뭔가를 보충하려고 막 뭘 먹게 되거든요. 그런 걸 줄이려고 그러면은 금연 과정에서 대사증후군도 예방하고 복부 비만도 예방하고 여러 가지 좋게 하려고 하면 운동 식사요법을 반드시 스트레스 관리와 같이 해야 됩니다. 요즘 국가 지원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도와주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 그런 것도 잘 활용하시고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나라에 있는 질병들이 생활습관과 밀접한 당뇨나 뭐 고지혈증이나 뭐 심혈관 질환, 암도 바뀌었죠. 이런 암 지도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운동하고 생활하고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려고 자꾸 비타민제, 건강기능식품 사 먹는 것보다 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돈도 절약하고 그 다음에 효과도 훨씬 우수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간단한 몇 가지만 챙기더라도 내 몸을 많이 바꾸고 더 오래 건강하게 내 삶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